검찰에 있을 때는 노동사건 수사를 주로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고 나신 분들을 수사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되고 나서는 이제 수사를 잘 안 당하는 법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잘 안 당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대재해 처벌법을 다 말씀드리기는 보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인데 충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질문을 받으면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혹시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보호가 되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현장에 있는 공장장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 같으면 현장 소장 등이 주로 처벌 대상이고 대표분들은 처벌 대상에서 보통 제외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번 사고가 나도 실제로 이제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처벌이 되지 않고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 등만 처벌되다 보니까 결국 현장의 어떤 안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사고가 반복되더라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대표한테 직접 그 오너한 CEO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법이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이 좀 자체적으로도 모순이 되고 다른 법하고도 모순이 돼서 사실 해석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아무래도 대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또 전술이 다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처럼 대응하실 수는 없거든요. 대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로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대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세팅을 다 맞춰드렸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시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처음 나왔을 때 이 변호사 복지법이다. 그래갖고 로펌들만 신나게 돈을 벌고 이랬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뭘 하셔야 될지만 조금 캐치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어요. 원래는 중대산업재해 때문에 만든 법입니다. 근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재해도 껴넣자 그래서 사실 시민재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시민재해는 없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거의 한두 건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중대 시민재해는 발생한 사건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골프장에서 지금 그 해저대에 빠지신 분, 그 사건이 중대 시민재해가 되느냐 갖고 다툼이 있어요.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 시민재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발생한 사건들은 중대 산업재해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존에 있던 개념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중대 시민재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산업재해 설명을 조금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좀 참조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누가 책임질 거냐.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말했듯이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게서 만든 법이어서 법상 보통 사업주라고 하면 법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가 있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개인 사업주니까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저쪽 경영 책임자 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는 누군지 보시면 아시죠? 대부분 여기 참석하신 대표분들 본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권한 갖고 계시니까 대부분 A에 해당되십니다. A에 해당하시는 거는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또는 B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관심사가 어디로 쏠렸냐면 그러면 B가 있으면 되겠구나. B를 누구로 하지? 이게 이제 초기의 관심사였고 B를 많이 만들어서 소위 CSO라고 해서 안전 전담
경영 책임자로 해서 CSO를 많이 만들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CSO를 거의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CEO로 가고 있어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그 각자 대표인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 CSO를 선임한 경우에는 조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표이사급은 돼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해주고 그 밑에 대표이사 밑에 뭐 전무님이나 상무님을 CSO로 인정해서 B로 하면 지금 수사기관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수사기관이 그렇다는 거고 B가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법원을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자구글씨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은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장이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이 무조건 책임집니다.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문제되는 사건들이 뭐가 있냐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를 하다가 도급 줬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사안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 정부기관에는 노동부가 조금 수사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진행되는 사건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한 분인 회사를 전제로 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표이사가 CEO께서 안전전담조직이라는 조직을 자기 밑에 두고 안전을 관리하시면 돼요. 법에 나오는 그 각종 의무들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심플합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냐 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CSO를 중간에 두어서 뭔가 좀 장벽을 하나 더 친 이런 형태를 지금 선호해서 이 형태로 많이 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직은 저 CSO를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복수 대표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원래 각자 대표가 있어가지고 돼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수사가 많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안 났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부문별로 별도로 독립되는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그 부문에 계신 부문장이 또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무는 사실 법에 나오는 의무는 요 네 가지가 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 그 다음에 정부에서 명한 시정명령 이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전관계법령 의무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2호, 3호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죠. 과거에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동종 사례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잘 점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1, 4, 5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실제로 내용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을 봐야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 어떻게 되냐면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외주를 줬을 때 그게 이제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전제로 말씀드릴 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3년 유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신 분들은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인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나는 50인 이상인데 도급을 줬어요. 거기가 50인 이하예요. 50인 미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도급을 준 나는 적용이 돼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도급을 이쪽은 안 해도 되고 좀 법이 좀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한테 도급을 줬는데 거기서 제대로 어떤 안전 의무가 이행이 안 되게 되면 나한테까지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도급 용역 위탁인데 다만 발주는 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건 나는 경우 건설 현장이든 뭐든 발주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설공사 발주가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처벌되는 게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처벌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되면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 발주라고 생각하시면 새로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 건물을 신축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업자한테 발주를 주게 되면 그 발주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급하고는 달라요. 근데 발주하고 도급이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뭔가 일을 맡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주를 지금 수사기관이 인정을 아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정도는 인정해 주는데 증축, 개축, 리모델링 이런 거는 다 도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해서 도급 주면 그것도 발주로 안 보고 도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나한테도 책임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제3의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기존에는 근로자만 책임지시면 되잖아요. 내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안전을 확보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사업장에 들어오는 거의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파견 근로자도 포함이 되고 뭐 일용직, 계약직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가 내가 그 보호해야 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무한히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범위를 줄여놓긴 해서 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뭐 이렇게 해서 좀 그 범위를 좀 줄여놓긴 했는데 실제로 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내가 다 책임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질문 중에 그럼 택배 기사가 택배 왔다가 사고가 나서 뭐 사고가 나면 그거 내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택배도 도급이죠. 용역이잖아요. 그죠? 용역인데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내 건물의 하자라든가 어떤 내가 지배하는 어떤 영역에서 문제점 때문에 그 사람이 사고가 난다면 그건 내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보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으시는 게 출퇴근 버스 타고 하다가 우리 근로자가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출퇴근은 산업재해는 되죠. 업무상 재해가 돼서 산업보상은 받는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처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아서 다 건너뛰고요. 그러면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이제 형사상 리스크가 발생하냐면 이제 사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책임자 대표분들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서 손해액의 5배 범위 이하에서 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법원에서 안만 봐주고 싶어도 1년 이상 선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보시면 알지만 벌금하고 같이 선택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현 지금 정부는 조금 이 처벌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굳이 벌금형 쪽으로 좀 하자 뭐 이런지 좀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게 도입됐기 때문에 종전에 비하면 그 사망이 발생했을 때 합의금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종래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그 이제 유족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이고 오늘 오신 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결국 그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서 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소위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절차인데요. 우리 사업장에 어떤 것이 위험한지를 일일이 체크해서 개선하고 그거를 점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동일 사고, 그러니까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동종 사업장의 경우에도 어떤 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종사자 의견 청취입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그 산업 현장의 위험성은 종사자들이 제일 잘하니까 종사자 의견 청취를 잘해서 그것을 그런 대책 등에 반영을 해달라. 이게 이제 한 세 가지니까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가지 법이 네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9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4호와 관련해서는 3가지, 4가지인데 3가지를 줄여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12가지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수사기관은 거의 뭐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긴 한데 나중에 법원 가면 무죄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시행령. 그래서 과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되는 기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됩니다. 지금 수사는 여러 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노동부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보낸 사건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저 첫 번째 거 시행령의 첫 번째 보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이렇게 이제 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처럼 안전제일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되고 뭐 안전을 위해서 어떤 목표나 방침을 세워둬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목표나 방침 설정 안 했다고 사고가 날까요? 관계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어요, 그죠? 설사 저 목표를 안 세워냈다고 그래도 사고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 목표 세운 거랑 사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경영 방침 안 세워도 중대재해법은 이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예 안 할래. 나는 이거 복잡하고 모르겠다. 그래서 안 할래. 그래도 처벌은 되진 않아요. 중대재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10몇 가지를 하나도 안 하셔도 책임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670개가 써 있어요. 조문이. 근데 그거는 거기 써 있는 걸 안 하면 처벌되고 사망사고 나면 더 처벌되고 이런 건데 중대재해법은 여기 있는 13가지 안 하셔도 사고만 안 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의무하고 여기 써 있는 의무하고 사고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좀 보면 사고 예방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 안 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나? 이런 조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그럼 사고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조문이 뭐냐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위의 위험 요인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죠. 우리 사업장 돌아다 보니까 어떤 작업이 위험하더라. 그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할 때 뭐 감시자를 둔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산도 뭐 잘 편성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도급을 주시는 경우에는 그 도급 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그걸 평가하고 하셔야 되는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잘 이행하시면 기본적으로 큰 중대재해법 때문에 크게 문제 생기진 않고 너무 여러 개 있는데 뭐 다 하려고 하시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그나마 안전도 조금 사고 방지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나더라도 수사 받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부적인 이것들은 이제 요거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오늘 그 내용을 여기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잘 하시면 혹시 이제 보시면 이 주기별로 이제 그럼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무들을 일주로 점검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주기별로 되어 있고요. 시민제 부분은 정의만 좀 설명드릴게요.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민제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하나로 전제로 했고 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을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생산, 제조, 유통, 원료, 제조물 뭐 이렇게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사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전형적인 건데 혹시 이제 제조물 책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어떤 제조물이 그 제조물의 설계라든가 관리, 어떤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객이 쓰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게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입물품을 그냥 들여와서 우리는 파는 것밖에 안 하는데요, 라고 해도 유통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제대로 사왔지만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중대 시민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일종의 재난 사고입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공중 이용 시설이나 공중 교통수단 때문에 일반 시민이 다치는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는 이 건축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하자, 또는 엘리베이터 하자,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자, 가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함으로 인해서 무슨 이용자가 다치게 되면 그거는 중대 시민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로 가면 도대체 내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민재해 이제 노동부도 조금 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 이 많은 법을. 그래서 개정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중이용시설은 뭐 보다시피 뭐 어린이집 이런데, 또는 항만시설, 또는 의료기관 이런 데가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근데 다만 이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이 돼야만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축물 또는 내가 가진 작업장이 과연 이 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중이용 영업장인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체육시설에 들어가서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아까 말한 그 해저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장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결함이 있는 거냐 라는 부분에서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과연 해저드를 만들어 놓은 게 결함인지, 아니면 해저드를 못 들어가게 펜스를 설치 안 한 게 결함인지, 이런 것들은 다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로사는 아직 세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모인데 곧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근로기준법에는 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아직 과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곧 과로 관련 규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이런 조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아닌데 지금 과로사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대표가 뭐 이런 상을 해줘야 되죠. 휴게시설도 주고 뭐 이런 것들 만들어줘야 되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과로사가 중대재해로 가지 않는데 가능성은 있다.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근로자의 어떤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들이 들어간다면 그게 중대재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단 괴롭힘 같은 경우는 조문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좀 드물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집단 괴롭힘 같은 경우는 자살로 이어져서 사고가 나는데 그것까지 중대재해법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IT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IT 기업은 원래 산업안전보호법 자체가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대 시민재해 쪽에서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해서 발생한 사고가 나는 경우 있을 수 있어도 중대 산업재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